하실 때 풀샷이 나갔다가 PPT 보시겠습니다 할 때 이제 저희가 얼굴 이렇게 분할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말씀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PT 보겠습니다. 네, 할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양보해드릴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준비할게요. 네. 신호 드릴게요. 예, 가겠습니다. 큐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경기도 마을 주간 행사를 하는데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주제는 국정과제에 담긴 마을 공동체 재난 대응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큰 주제이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을에는 많은 재난과 위기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연 재난과 기후 재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 화재라든가 수해 이런 걸 비롯해서 또 고립 위기 이런 많은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나눠보는 자리를 할 텐데요. 특별히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다 보니까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과제를 세팅을 한 거죠. 국정과제라고 하면은 이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행히 마을공동체의 재난 대응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마 경기도가 가장 먼저 실험을 했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국에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했던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오늘 진행하는 순서를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아까 앞에서 영상 같은 거 보셨죠? 그 남양주시 진건읍에서 했던 수해 대응, 그다음 화재 대응이라든가 또 의정부에서 진행했던 고립 위기 가정에 대한 발굴과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신 거를 보셨을 텐데요. 그거를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잠깐 한번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가 지금 유튜브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제가 잠깐 잊었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례 발표를 하실 분인데요. 경기도 마을공동체의 재난대응 실행 사례와 가능성이라는 사례 발표를 김현수 사회혁신연구소 연구실장께서 해주십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연구소 김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실제로 재해 대응 경험을 나누실 텐데요. 우리 신석희 남양주시 진건읍 마을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냥 박수 치는 거 마음껏 쳐도 됩니다. 네. 그리고 고립위기 대응 경험,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면서 읽어왔던 그런 활동들을 들어볼 텐데요. 하민성 의정부 마을넷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소곳하게 말씀하시네. 네. 그리고요, 같이 의정부에서 함께 했었는데요. 그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이 고립위기 대응을 함께 해주셨던 최순덕 의정부 행복마을관리소 사무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이렇게 대야 소리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참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이 팀이 다 고생하시는데요. 최용선 전략사업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힘들어하는 표정이시죠. 네, 경기도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그렇고요. 예, 저희 소개를 마쳤고요. 그러면은 오늘 빠르게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현장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 발표로 짧게 하겠습니다. 7분 정도 한데요. 제가 주제 발표를 할 것이고요. 국정과제에 담긴 마을공동체의 재난대응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PPT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PPT 이게 지금 환영합니다라는 게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다 같이 환영하시고요. 네, 오늘의 순서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할 것 같고요. 자, 그럼 1부 주제 발표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국정과제에 담긴 마을 공동체 재난대응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건데요. 요거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지속가능 발전 관련된 국정과제 15번을 이제 핸들을 했었는데요. 마을 공동체 위기 대응을 함께 하면서 이 과제가 국정과제로 세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 작업을 함께 옆에서 했습니다. 그거를 오늘 빠르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고 있죠. 지금 보시는 거는 재난 문자입니다. 딱 보시면은 이게 호우, 집중호우라든가 또 산사태 위험, 그리고 온열 질환이라든가 그리고 뭐 때로는 지진 이런 것들에 대한 재난 문자를 받고 살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화면 보시는 거는 작년에 2024년 7월 달에 대전 중구에 있는 전뱅이 마을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사진 보시다시피 마을 전체가 침수가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소방관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한 명도 희생되는 사람 없이 전원이 구조됐던 거는 주민들이 만들어냈던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때 구조됐던 분이 주민들께서 실제로 말씀하셨던 상황인 건데 저 앞에 119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 마을 앞에 뒤에 누가 살고 계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마을 주민들이 앞에 어떤 어르신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가서 그분들을 구조하고 그렇게 해서 밤새 있으면서 나중에 전체 그 마을 주민들이 무사히 구조되는 이러한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아름답게 끝난, 아름답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무사히 구출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이걸 모아서 말씀하죠. 마을 공동체의 힘이었다. 그 전에 한번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기억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 경험을 나누게 있었죠. 자, 국정과제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재난 대응 관련해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 번호로 말씀드리는데 보통 43번 기후위기 적응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53번, 72번, 73번 이렇게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2번에서는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기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잠깐만요.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좀 했습니다. 네, 재난관리 영양 방안이 있었고요. 73번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뭐죠?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대응 강화인데요. 여기에서는 주요 내용이 재난 대응 체계 강화해서 실시간 상황 공유라든가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주민 대피 체계 구도화라든가 취약계층 대피 지원, 그다음에 사회재난 시 관계기관, 협업기관 구축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행안부가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재난 현장의 작동성 강화라는 부분을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공개되지 않은 것들, 이건 행안부가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정책을 해나갑니다. 여기 보시면 현장 작동성 강화에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를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 공동체가 재난 대응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비슷하게 발맞춰서 정부의 재난 대응 움직임이 있습니다. 3단계로 지자체, 마을 단위, 취약계층 이렇게 해서 재난 대응을 해보자라고 정부가 행안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참 발빠르게 잘 대응했죠.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요, 이게 재난 정보의 전달 체계 개선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을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은 아직은 없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그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을 재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왜 마을 공동체인가? 재난 대응을 할 때 왜 마을 공동체인가 건데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재난 시에 누가 가장 먼저 나를 구할까라는 것만 파악을 해보면은 답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 정병이 마을 수해 대응에 있어서 이때 황경희 선생님께서 증언했던 건데요. 우리는 119가 오면 다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우리들끼리 협조하는 게 훨씬 더 살 길이 빠른 거야. 나는 그걸 배웠지. 사실 이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베 대지진으로 알고 있는 이 한신 아바지 대지진이고 구조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구조했습니까? 그랬더니 가족과 이웃, 나 자신이 구조했다라는 응답률이 94.8%, 95%였죠. 그러니까 국가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빠르면은 10분, 늦으면은 몇 시간,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골든 타임에 우리 마을 공동체, 가까이 있는 마을 공동체 힘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 여러 가지 재난 대응 사례에서 살펴본 마을 공동체 역할과 대응 강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마을 공동체의 주요 역할이 지역의 자원을 연계한 부고라든가 피해 저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또 심리적인 지지와 응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재난 약자들을 포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주요 역할들이 있고요. 또 마을 기반으로 소통과 교류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공동체가 경험했던 경험을 같이 나누고 역량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대응할 때 강점들이 분명하게 있죠. 다른 그 어떠한 주체들보다도요. 일단은 행정 구호 체계가 작동하기 전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소그룹 단위별로 활발한 소통과 네트워크, 마을에서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이 재난 공백에 대응한 이 마을의 특성을 맞춘 여러 가지 섬세한 접근들이 가능한 특징들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정병이 마을도 있고 여러 마을에서 있었지만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공동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특징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마을 공동체에서 이런 마을 위기에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가? 특히 이제 정부, 그 다음에 마을, 중간 지원 조직 이 세 축이 함께 고민하는 게 필요한 건데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거가 바로 정부인데요. 정부는 제도와 재정을 지원해주고 인프라를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겠죠. 중앙정부는 일단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복원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가 됐던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다시 살리고 지방정부는 마을 공동체 관련된 중간 지원 조직을 다시 복원해서 매시로 하거나 또 있는 곳은 확산하는 이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때로는 마을 활동 그 재난 대응을 하는데 저거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 뻔히 보이는데 말중들이 함께 못 나서요. 왜냐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공공의 개입을 좀 법제화하는 이런 것도 고민이 필요하고요. 마을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도화와 재정 지원의 길을 열어놔야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와 주민들 입장에서도 할 게 참 많습니다. 일단은 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과 실천, 현장 대응을 높여나가는 건데요. 앞서서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실제 했던 경험들 속에서 대응 매뉴얼도 만들고 인식을 개선시키는 활동도 하고 우리 지역의 위험 요소들을 찾아서 식별해보고 또 대피 경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그런 재난약자들을 위한 정보와 이런 지도 제작들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죠. 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도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곳이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일 텐데요. 이 마을 자원을 연결하고 또 조정하고 이런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지원도 하고요.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은 주민과 행정 또 다양한 지역 자원을 매개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현장에서 대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주는 역할도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관, 협동조합 이런 기관들의 협력을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마을의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자 역할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을 자원들, 기관들, 각 주체들의 원활한 소통과 공론을 펼쳐가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위기와 재난에 강한 마을은 결국 마을 공동체의 힘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연구를 쭉 했을 때 결과는 저거였습니다. 결론은 저거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요. 함께 움직일 때 마을은 강해집니다. 정부는 기반을 만들고 마을은 실천하고 중간 지원 조직은 그 사이를 연결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요. 이 세 축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비로소 위기에 강한 마을,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저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실제로 경기도에서 시군에서 했던 경험들을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이러한 활동을 총괄했던 김현수 사회신연구소 연구실장님 모시고 한번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사회혁신연구소 김현수입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발주를 해주셔서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내 두 곳 시범 지역에서 지역 고유의 위기를 좀 설정을 해보고, 그리고 누구랑 어떤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를 직접 주민 주도로 저희가 도와드리면서 실행해본 경험을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이 좀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진 어떤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PPT 화면을 보시면서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사업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사업별 두 곳인데요. 남양주 진건읍 예정부 추진사항 및 평가, 그리고 이걸 이제 도내 혹은 그 이상으로 확산하기 위한 모델화 그리고 제안 사항들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24년과 25년 2년에 걸쳐서 진행을 해왔고요. 남양주시 진건읍 그리고 의정부시입니다.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떤 지역 고유의 위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제 실행을 해보고요. 그에 맞춰서 지역에 있는 실행 주체 그리고 이걸 함께 협력을 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작업, 그리고 이후에 모델화 작업까지 진행했습니다. 앞서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마을 위기가 일상화된 가운데 마을 재난 거버넌스 그리고 주민 주도성을 키워야 될 필요성이 점차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두 곳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의 이제 화재 대응 그리고 수해 예방 대비 활동을 남양주 진건읍에서 진행을 했고요. 고립 위기 갈수록 커지는 고독사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발굴 인식 개선 활동을 의정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고유의 거버넌스가 구축이 됐는데 남양주 진건읍에서는 수해 예방단 그리고 주민자치회 마을 활동과 자율방법대, 그리고 의정부에서는 마을 내 복지관, 행복마을관리소, 행정 이런 단위들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은 각각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지만 크게 보면 같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지금 보시듯이 이제 단계별로 공통된 그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핵심적으로 보게 되면 지역에 있는 주체와 그 주체를 둘러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한 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민 주도로 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두 번째가 될 거고요. 이 실행 과정을 잘 정리해서 확산 모델화를 만드는 것이 세 번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사업별 추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양주 진건읍인데요. 주민주도 재난재해 대응 사업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2024년도엔 화재 대응 그리고 올해는 이제 수해 대응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4년을 간략히 살펴보면요. 앞서 그 과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주민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을 하는 과정이 현재 보시는 모습입니다. 워크숍과 교육을 통해서 재난을 이해하고 그리고 재난 속에서 재난역자와 함께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 지역의 고유의 위기는 무엇인가, 이 내용들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의 고유 위기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 지역을 한번 둘러보는 겁니다.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곳이 적절한지, 혹시 다른 위험은 없는지를 두루두루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 중간에 저희 연구진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을 해서 계획의 어떤 적절성 그리고 뭐 확산성, 의미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실행 계획을 완성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화재 대응을 했던 그 마지막 날 모습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화재 대응을 하면서 곳곳에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졌던 모습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실제 지역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화재 대응 상황임을 가정이긴 하지만 매우 긴박한 모습을 같이 연출하는 데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사진 중에서 보시는 화면 중에서 오른쪽 위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화면이 부상자 그리고 재난 약자를 함께 대피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쪽 가운데 있는 사진이 지역에 있는 그 교통봉사대 분들이 실제 교통 통제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래쪽 가운데 있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전 주민들이 함께 메인 대피소로 대피를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실행 경험을 굉장히 밀도 높은 실행 경험을 지난 2004년도에 이제 가졌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올해 2025년도에 수해 대응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해 대응 지역이 위험 지역이 어디인지를 함께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서 발굴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시청, 남양주시청의 지역 안전팀의 주무관님이십니다. 주무관님께서 직접 저희 교육 현장에 오셔서 우리 지역의 남양주 지역에 어떤 재난대응과 관련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물막이판이라고 하죠. 물막이판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손수 전달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행정과의 거버넌스가 시작된 지점이 되겠죠. 이렇게 발굴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 현장을 역시 다녀보셨습니다. 그래서 노후주택 주변의 붕괴 위험 현장, 그리고 하수구나 빗물바지 관리 부실 현장, 그리고 농수로 관리 부실 현장 등을 함께 3주에 걸쳐서 살펴보셨고요. 오른쪽에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현장을 갔을 때 무엇을 주안점을 두고 살펴봐야 될지, 그리고 본인들이 확인한 내용을 기록하는 기록지로서도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성을 좀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현장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실제 주민분들께서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소통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발견한 내용, 발굴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사진을 올려주셨고 현장의 모습들을 간단하게 메모로 올려주셨고요. 이걸 바탕으로 실제 주민분들께서 다녀오신 내용들을 보고서 형태로 잘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앞으로 우리 남양주 진건읍의 수해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오른쪽 아래가 이제 지도인데요. 수해 대응을 위해서 실제 우리가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은 지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난재해 상황에서는 그 재난 약자에 대한 돌봄 그리고 함께 대피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재난 약자에 대한 대피를 포함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계획한 부분이 실제 D-Day에 실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D-Day 날 수해 대응 실행 모습입니다. 그 사진 4장이 있는데요. 그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부터 보시게 되면 실제 모래주머니를 수해가 예상되는 위험이 있는 지역에 실제 주민분들이 릴레이로 서서 모래주머니를 나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어리신 두 분을 다른 주민분들이 함께 부축을 하면서 대피소로 함께 대피하는 모습입니다. 재난약자에 대한 돌봄 활동이 되겠죠.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물막이판
물막이판이 아니죠. 그 빗물바지 스티커를 실제 하수구에 설치한 모습입니다. 스티커를 부착한 모습입니다. 실제 수해가 발생하기 전에 보면 이런 그 하수구 주변에 뭐 낙엽이나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서 이 구멍을 막는 경우, 그래서 수해가 피해가 더 증폭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 이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그걸 인식하고 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방 장치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들이 그 환경정화 활동으로서 실제 쓰레기나 풀을 제거하는 작업,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수해 예방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설명드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2년 동안 남양주 진건읍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그럼 지난 2년 동안 지역에 어떤 단위들이 함께 했는가를 거버넌스의 모습을 저희가 도식화를 해 놓았습니다. 1차 년도가 왼쪽 모습이고요. 왼쪽 원이 되겠고요. 2차 년도가 오른쪽 원이 되겠습니다. 원 안은 우리 마을이 되겠고, 원 밖은 마을 바깥쪽에 있는 어떤 단위들이 될 겁니다. 1차 년도 사업을 보시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주도를 했고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단위들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 행복마을관리소, 그리고 밖에서는 행복마을관리소, 남양주시 소방서, 파출소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요. 오른쪽에 2차 년도를 보게 되면 1차 년도 때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셨던 분들 일부가 마을 활동가로서 메인 어떤 주축이 되주셨고, 이분들과 함께 또 주민 수해 예방단을 또 만들어서 이장협의회, 뭐 마을 아파트 봉사단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앞서 보셨던 그런 수해 예방 활동들이 이루어졌다고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특징들을 보게 되면 참여그룹 주도성이 2년차를 거듭하면서 증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각지대를 포착하고 선제 대응하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실제 과정 중에 주민분들이 발굴한 어떤 수해 위험 지역을 행정에 신고를 했고, 행정이 직접 저희가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 그 대응을 해준 그런 성과까지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행마소의 역할, 행복마을관리소죠. 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수해 예방이든 화재 대응이든 관련한 어떤 자원들을 보관하거나 혹은 아니면 그걸 주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행정 간의 협력 시너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남양주 진건읍 사례를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의정부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독사가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데요. 주민주도 고립위기 대응 사업을 지난 1차 년도인 2024년도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년 차이지만 사실 분절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1차 년도 때는 고립위기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협력체를 구축하는 과정이 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마을위기 대응 협의체로서 거버넌스 구축하는 걸 메인 활동으로 이제 보고, 지역에 있는 마을분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 고립위기 대응 활동을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해오셨던 복지관 그리고 관련 부서인 행정, 이렇게 세 단위가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각각의 단위들이 관심은 있지만 서로 협력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5회차에 걸쳐서 교육 워크숍 및 어떤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들을 진행했습니다. 이 세 단위가 각각 그동안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왔으며 각각의 어떤 고민들을 해왔고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교류한 뒤에 핵심적인 결과물로서 이 세 단위가 주축이 된 의정부 365라고 하는 거버넌스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2025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와서요. 올해는 작년에 구축한 이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실제 활동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도 3주차에 걸쳐서 그러면 우리 지역의 고립위기 대응, 고독사 대응을 위해서 어떤 지역에 좀 초점 맞추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활동을 어떻게 진행해 보면 좋을까라는 논의를 3주차에 걸쳐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립위기 대응에 있어서 우리 마을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안전해 보이지만 우리 주변에 고립위기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다. 어떤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라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첫 번째 어떤 과제로서 계획을 세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고립위기 가구들 한번
간략하지만 발굴 활동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 내용이 담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수립한 뒤에요. 실제 실행하기 전에 이제 사전 준비 작업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셨습니다. 보시는 화면들이 실제 고립이 된 캠페인이 진행될 현장을 답사하신 모습, 그리고 당일날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할 텐데 활동 준비, 어떤 준비물을 만들거나 협의하거나 그리고 포스터를 구상하고 이런 작업들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고립이 대응 큰 두 가지 활동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활동 중에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실제 발굴 활동의 일환입니다. 문고리 홍보지를 만들어서요, 우편함이나 이제 현관문 앞에 이제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고립위기에 놓인 분들을 어떻게 하면 발굴할지, 발굴이 된다면, 예측이 된다면 어디에 우리가 이렇게 연락을 해볼 수 있을지 그런 연락처를 함께 기재한 홍보지를 게재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메인 활동,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활동 중에 첫 번째 활동이 되겠습니다. 고립위기 대응 인식 개선 캠페인인데요. 의정부역 지하상가 동부광장 쉼터에서 시민분들을 2시간 동안 한 120여 명 분들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부스를 설치를 해서요, 고독사의 현재 우리 지역의 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관할 고립위기 대응할 수 있는 복지관이 어느 곳들이 있는지, 그리고 시에서는 어떤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를 판넬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걸 통해서 시민분들이 학습을 하신 뒤에 실제 좀 그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게 또 OX 퀴즈, 관련 퀴즈와 포토존을 또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버넌스 형태를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차년도 때, 2차년도를 비교해 보셨을 때요. 의정부의 경우는 그 마을 안에서 결합한 단위가 동일합니다. 마을 활동가, 교육 공동체, 주민 단체분들이 의정부 마을넷을 중심으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을 외부의 협력 단체가 좀 더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2년차 때 이제 지역의 행복마을관리소 그리고 의정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함께 추가로 함께 해주시면서 활동의 어떤 확장성 그리고 연계성을 좀 더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를 보시게 되면요, 마을과 복지 간의 협력 거버넌스가 안착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행복마을관리소가 이번 올해 과정에서 실제 이 교육 과정에도 참여하시고 실제 플랫폼 역할도 하시면서 현장 활동을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가 사실 지역 내 돌봄과 위기를 좀 감지하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이 기존의 역할을 마을 위기 대응 활동에 적극 좀 가미할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좀 저희가 살펴봤고요. 세 번째 역시 2년차에 거쳤기 때문에 참여 그룹의 주도성이 증대되었고, 복지반과의 연계 작업, 그리고 또 과제로서는 복지와 마을 간의 차별화점 무엇인가, 이 점을 좀 고민해 볼 지점으로 과제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두 지역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이제 이 두 소중한 경험을 경기도 내에 확산할 수 있는 확산 모델과 관련한 저희가 내용과 제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위기 대응 사업을 할 때 지역별로 고유의 어떤 장단점, 특성들이 있을 텐데요. 크게 보면 3단계로 진행해 보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참여 주체를 발굴하고, 그리고 지역 그 주체분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그리고 공동체분들이 주도하실 수 있게 적절한 도움을 드리고 독려해 드리는 그 작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참여 주체를 발굴할 때는 주체분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이 의지를 확인한 것과 함께 이분들이 실제 지역 내에서 얼마나 이제 공익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활동 자원들을 또 동원하고 협력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이런 경험들을 사전에 좀 갖고 계신 것이 우리 마을 위기 활동을 주도하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주도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제 마을 위기 대응 협의체라는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 과정을 촉진하고 응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거버넌스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그 형태여야 하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거버넌스는 각 우리 남양주 의정부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그 각 위기 대응을 위한 주체 그룹이 참여 주체들이 있습니다. 이 참여 주체들을 포함을 해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뭐 주민 조직, 뭐 협동조합, 뭐 행정, 뭐 기업, 아니면 뭐 시민사회단체 등등 민관 참여 주체를 포함한 민관 그룹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야 실행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 지역 고유의 위기에 대응하는 향후 대응을 위한 어떤 마중으로서도 기능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버넌스를 우리가 구성함에 있어서 다양한 주민 조직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는데요. 이 주민 조직들의 소속이 중독되면 될수록 굉장히 중요한 시너지를 또 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뭐 의용소방대 혹은 자율방범대에 이중으로 또 소속되신 분들이 우리 고유의 마을 위기 대응을 함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역량을 보유한 어떤 자원이자 지역에 있는 그 행정과 연계해주는 역할도 해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명한 핵심 주체가 이제 필요하고요. 다만 그것이 어떤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느슨한 어떤 연대체로서 어떤 그런 형태로서 모습을 띄었을 때 유의미하게 작동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체크리스트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점을 스스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크게 보면 주체, 자원, 거버넌스 3개 분야에 걸쳐서 총 10개의 점검 질문들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총 뭐 한 7, 8개 정도가 이상이 체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우리가 충분히 진행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한번 가늠해보는 가늠자 역할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제 확산 도내 이제 다른 지역에 확산해 볼 수 있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경기도에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저희 소장님께서 그 국정 과제로서 마을 위기 대응이 일상적인 실천한 내용이 과제로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주신 바가 있는데요. 예. 실제 재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뭐 기지국이든 아니면 통신망이든 이런 형태에 그치지 않고 실제 모세혈관, 마을 곳곳에서 모세혈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마을 주민 주도의 공동체 주도의 이 망을 구축하는, 특히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재난 약자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 도가 이런 점을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잊지 않고 정책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두 지역에서 해왔던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확산 모델을 지금 방금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 모델을 기반으로 주민주도 위기대응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들을 사업화 혹은 아니면 정책화 이런 지점들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책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어떤 지점으로서 관련 조례들, 특히 마을 위기 대응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그리고 가능성들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을 개선하는 작업, 개정하는 작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요. 그것들이 현장에 있는 시군 단위로서 확산할 수 있게 연계하는 작업들을 도에서 주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가 정책 제안으로 마지막으로 넣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고요. 저희가 시간이 되면 그 관련 영상들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영상은 시간상 이제 재생을 하지 않고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가 어떻게 해왔는지 아실 수 있죠. 아까 국정과제 그 논의할 때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마을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거냐,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한 2시간 정도 전화로 막 그 언쟁을 벌였다가 나중에 합의를 했던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뭐가 나왔냐면 그러면 방재단도 있고 하는데 그럼 마을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 이게 참 걱정이죠. 그래서 마침 경기도가 해왔던 그런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해왔던 과정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확산하면 되는지를 간략히 정리한 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제안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말 재미있는 과정이죠. 이런 사례들을 좀 봤는데 실제로 마을 현장에서 이러한 활동을 해오신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씩 하고 나서 다 같이 편하게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좀 드릴 거냐면요. 우선 마을에서 이런 마을 위기 대응 활동을 해보니까 어떤 성과나 보람이 있었는지,
정말 이런 거 하지 말자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두 번째로 주민 공동체가 이런 위기 대응 활동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냐 이런 것들 이거를 이제 행안부도 잘 지켜보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데 참 어려움도 있고 한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뭘 개선하면 좋은지.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런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든가 이 지방정부에서 행정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아까 살펴봤지만 남양주하고 의정부 활동을 봤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 성과나 보람이 있었던가요? 이거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네, 남양주에서 먼저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남양주에서 온 마을활동가 신석희입니다. 저희는 화재와 수해 예방에 대한 두 가지를 2년을 걸쳐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 수해 취약한 곳을 저희가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올해는 유난히 또 비도 또 많이 왔고요. 그래서 이제 해가 뜰 때도 가보고 비가 올 때도 가보고 비가 온 후에도 가봤거든요. 이곳에 저희가 이제 작은 보탬이 되는 도움이라도 드릴까 해보고 가봤었는데 여러 번 방문을 했더니 이곳에 약간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주민들 스스로가 차수막을 설치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희가 되게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근데 또한 또 저희 마을에 보면 작은 단지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의 앞에 커다란 좀 길고 큰 배수로가 있어요. 근데 그 배수로가 그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같이 연결된 배수로라서 어느 개인이 그 부분을 손을 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그 행정에 연계해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청소하는 당일날 주민분들이 나와서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단지 그냥 전달을 해드렸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이 마을 공동체가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주민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거고 저희도 보탬이 많이 되고 또 보람이 있었던 활동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은 실천이 결국 마을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이 되는 거네요. 자, 또 다른 건 어때요? 저희 의정부 마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고립 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감정적 보람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결국 나도 이 사회 구조의 일원으로서 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주체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보람을 좀 느꼈던 것 같고 성과라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좀 발전한 게 이 사회 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지 않나? 그런데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봤을 때 관점의 차이도 생기고 인식도 좀 변화가 생겼던 것 같고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위치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결국 그걸 인식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전에서는 물론 이제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늘 얘기 나왔던 그런 스토리들은 그냥 아이고 어쩌나 그 정도의 이제 취임새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너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고 우리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관심을 가지니까 보이니까 더 많이 들리더라. 그러면서 좀 더 지역으로 좀 확장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게는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작년에 하면서 그 복지관에서 연계되어 있던 그 관리하는 쪽에서 어떤 분들도 모독사가 또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지하 주차장에서 그런 사고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가 미처 알지도 못했고 인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벌써 내 옆에 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정말로 위기의식으로 와닿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다들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였죠. 네. 이 과정에 함께했던 행복마을관리소는 어땠어요? 좀 보람이 있던가요? 아, 네. 먼저 그 행복마을관리소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 공부를 대여한다거나 또는 환경 정화, 뭐 주거 환경 개선 활동 외에 독거 어르신 등을 직접 방문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전구나 아니면 스위치, 샤워기 이런 것을 교체해드리고 있고 또 마을 순찰을 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또 해당 기관에 이렇게 연결해드리는 등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행복마을관리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즉각적이고 또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서 또 기관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또 작은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주민 복지를 실현하는 어떤 고점 공간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킴이님들은 아무래도 주민들과 직접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위기 상황에 이렇게 대응하기 위한 행동 요령이나 관련해서 진부 교육을 별도로 받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는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특히 고립 가구를 발굴하고 또 고립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이렇게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과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이 고립 위기를 주제로 지역 공동체 그 마을 활동가분들과 또 복지관 또 주거 행정복지센터 등 여러 기관들과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함께 고립 위기를 이해하고 또 학습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지키민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공동체라는 것은 또 각 개인들 간의 어떤 연결점을 이렇게 지속해야 하는 어떤 구심점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굴하는 이런 활동을 계기로 행복마을관리소가 거점 공간으로서 공동체의 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보면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한 보람과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어찌됐든 처음으로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시작을 한 경기도 마공센터의 우리 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보람과 성과가 있었나요? 네. 그 여기 뭐 발표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참여하신 다른 주민들께서 그동안 안 해봤던 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지랖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발휘해 주셔가지고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봐요. 그다음에 그동안은 읍면동 단위에 아마도 제네란트 대책 같은 게 있었을 건데 그것보다 훨씬 조밀하게, 촘촘하게 이웃들 관계를 아시고 이런 계획을 세워보시고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뭐 문자로 오거나 뭐가 오면 나한테 멀어요. 나한테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직접 주민들께서 돌아보시고 캠페인 하시고 하니까 다른 이웃들도 뭐 하나 보시고 이게 참여가 가능한 것 같고 경각심이 더 인지도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사례들이 전국으로 좀 퍼지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을 텐데 이따가 끝날 때쯤에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몇 가지 고민들을 좀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저거 한번 짚어볼게요. 대체로 보면은 성과나 보람이 굉장히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걸 하면서 동시에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 활동을 1년 혹은 2년 동안 쭉 해오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을 거예요. 뭐가 제일 어려웠는지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는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함 대표님께서. 제가 먼저 할게요. 저희가 마을공동체 주도로 위기 대응 사업을 활동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향후에 중요한 수밖에 없는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마을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립의 본질인 관계 단절을 회복하는
그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바로 공동체의 접근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공공 인력은 한계가 있고 예산은 유동적이다 보니까 일회성적인 지원보다는 관계 기반의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마을이 주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재난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이나 이제 어떤 그런 한계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개인에 의존하는 활동 구조다 보니까 몇몇 활동들에게 좀 집중돼 있어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두 명이 빠지다 보면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좀 없지 않아 있었고, 또한 이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적절한 대응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보 부족으로서 즉각적으로 어떤 그 피드백을 받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방법조차 몰랐다는 점도 있었고요. 또한 이제 마을에서 좀 더 촘촘한 관계망을 갖고 진행을 해야 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조차도 관여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들이 제3자인 저희가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았을까? 마을에는 그 어떤 권한이 없었다라는 게 가장 좀 한계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을 범위 내에서의 이제 고립 위기 가구 식별법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연계법 등 이런 실무적인 교육을 통해서 적당한 자격 요건을 좀 취득해서 좀 같이 좀 발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보는 방법도 어떨지도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 좀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이제 불이 나면 119에 전화를 하잖아요. 범죄 신고는 112에 전화하듯이 고립 고독사는 바로 뭐 땡땡땡 번호를 하나 만들어서 바로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이 마이크가 하나씩 켜지는 것 같아요, 그죠? 좀 괜찮나요? 하나 가지고 쭉 주고받고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은 개인의 의존한 활동, 그다음 전문성과 실무력을 같이 올리는 방안, 그다음 또 권한을 좀 가지면은 더 좋겠다라는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따가 나중에 끝날 때 이거는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활동 관련해서 마을 위기 하면서 행복마을관리소에서는 이런 걸 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어떻게 좀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이 좀 있을까요? 네, 그 재난 대응의 한 범위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립 위기 가구 발굴 활동을 하다 보면 간혹가다 이제 고독사를 이제 직면해야 할 때도 있을 텐데요. 저는 솔직히 이런 상황을 실제로 경험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 고독사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약간의 거리감이나 또는 두려움도 있는데, 그래서 이 활동을 하면서 일부러 기사도 찾아보고 영상도 이제 찾아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고립감과 외로움이 더 심하게 발전하다 보면은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결정을 상황으로도 치닫기 마련인데, 이렇게 위기에 처한 분들을 주변 이웃이 먼저 발굴한다는 건 솔직히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고립 위기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그런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또 개선시키기 위한 그 공동체와 기관과 협업과 활동이 참 중요한데,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들이 이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이제 고립의 의미와 사회적 고립 실태를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대응 단계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도와야 되는지 약간 전문적이고 또는 기술적인 그런 활동으로 더 확장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술 발굴을 하는 것도 참 쉽지 않고 전문성과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하는 게 필요하겠다. 국정과제 제목이 딱 그거잖아요.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재난위기 대응을 위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숙제인 것 같아요. 어때 진건읍에서 하실 때는 뭐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가장 열심히 가시적인 거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래도 힘든 건 있었죠. 네,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활동하는 때 좀 어려움이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역 곳곳을 방문하다 보니까 이게 낯선 사람이 그 지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
분들도 좀 있으셨고요. 직접적인 사례로 저희 마을에는 진짜 화재로 인해서 안타까운 그런 좀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파트에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그분이 이제 혼자 계시다가 결국은 깊은 우울감으로 결국 그 안타까운 그런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걸 보신 분들은 진짜 몇 날 며칠 알코올의 힘을 빌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이제 맞이하고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를 예방도 예방이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약간 회복적인 의미도 저희도 좀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도 담아보고요.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몰랐던 게 약간 좀 그런 부끄러운 면이 아니었을까 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번에 또 해보니까 작년에 그랬고 올해도 해보니까 아파트에서도 약간 그 화재 활동을 예방 활동을 해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까 화재 아파트에 이제 화재 경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류가 발생했는데 주민들이 대피를 하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또 오류겠지. 이러고서 그냥 무감각하게 계신 거예요. 단 한 명만 강아지를 안고 아파트 현관 밖으로 대피를 하신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 활동이 좀 더 좀 벽에 부딪히는 느낌도 들고 좀 더 확산해갖고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진건읍은 첫 해 그런 활동하고 나서 그런 활동 경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지역 축제 할 때 네. 어떤 안전 대책 같은 거를 수립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잠깐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제 기억에는 크게 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항상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부연을 네. 부연 설명이요? 네. 그 아마 이제 신석희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그 다른 활동으로 이제 참여를 못 하셨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첫 해 이제 주민자치회 주도로 이제 화재 대응을 했었고 주민자치회 분들 중에서 이제 중년 남성분들 몇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업 종료 후에 한 2달 정도 뒤에 지역에 가장 큰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음악 축제 가요제인가요? 뭐 그런 축제가 있다고. 예. 네네네. 그런 축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지역에 이제 외부 분들 포함해서 몇만 명이 모이는 남양주 진건읍에서는 굉장히 큰 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파가 이제 몰렸을 때 이 안전상의 우려가 이제 있었고 그걸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몇 달 전에 이제 위기 대응 거버넌스도 구축했고 활동 경험이 있으니 그럼 우리가 실제 대응 계획을 세워보고 안전을 위한 체크리스트 좀 만들어보고 실제 어디를 주요 어떤 지점으로 삼아서 살펴보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고 실제 그런 활동을 진행하신 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일단 한번 하면은 뭐든지 자신감이 생기니까 얼마든지 좀 할 수 있는 거. 할 필요 그때 우리 신석희 위원님께서 제가 그때 한번 지방에 있을 때였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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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을 또 계속 만들어가면 되겠죠. 그 우리 최 팀장님, 그 금방 말씀하실 때 어려움, 한계 이런 것들 뭐 많이 들으셨죠? 아니면 알고 계셨나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개선해볼 참인지 아니면 같이 그냥 고생만 같이 하실 건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럼 발표 자료를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요? 아니면 어려움이라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양주 진건읍 금방 신석희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년 차에 경험하신 분들이 2년 차에 나서주니까 사실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었어요. 그냥 또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했다고 저희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 이렇게 해보자고 했으면 아마 어려웠을 텐데 특히 남양주도 그렇고 의정부도 그렇고 지난해 경험했던 분들이 계시니까 또 다른 주민들이
그분들을 신뢰하시고 또 참여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가 된 거지 저희가 정책적 도움이나 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진건읍은 그나마 이게 딱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재난 대응이 좀 수월했는데 의정부는 이 보이지 않는 고립위기 대응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맨 땅에 헤딩하는 말씀드렸거든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왜냐면 이게 사람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난 위기나 이제 뭐 어떤 위급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직접 나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정말로 어디에 계시는지 모를 만큼 꼭꼭 숨어 있어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권한도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행정이랑 좀 연결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런 방법조차도 조금 1차 때는 저희 찾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좀 애먹었던 것 같아요, 사람 찾기가. 네.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데 권한은 없죠. 행정은 권한은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자원들은 부족한 거예요. 두 개를 딱 연결했을 때 우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이런 활동들을 쭉 하시면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든 행정이든 이런 역할을 해주면 우리가 더 잘할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건 아마 우리 행복마을관리소가 이런 역할을 굉장히 잘 했을 텐데 네. 아마 힘든 것도 있었을 테고 네. 오늘 한번 답변해 보시죠. 네. 아마 비슷한 의견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위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제를 발굴하는 거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또 훈련이 제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바로 행정에서 좀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확장시키기 위해서라도 활동가들 분들과 또 행복마을관리소 외에 위기 대응 관련 여러 기관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과 함께 연계해서 공유하고 또 공동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가 이렇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적 역할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관 그 말씀하시니까 행복마을관리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그건 잠깐 한번 아까 네. 말씀하시긴 했지만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위기 대응이 그러니까 저희 행복마을관리소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있듯이 이 마을 연립 가구나 아니면 다세대 가구가 모여 있는 곳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 플러스 이제 생활 편의를 위한 여러 역할을 하는데 이 위기 대응에 있어서 행복마을관리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저희는 주민들과 항시 대면 활동을 하거든요. 다른 기관보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아침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항시 마을을 순찰을 하고 그다음 주민들을 만나요. 그리고 어떤 준비된 그런 만남이 아니라 굉장히 즉각적이고 어떤 위기 상황이 항상 도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저희가 또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저희가 좀 어떻게 이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육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 의도치 않은 그 주민의 어떤 반응에 저희가 잘못 반응하면 또 나중에 이제 문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행정에다 이제 요청하는 부분이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행복마을관리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우리 마을에 있는 주변에 있는 행복마을관리소에 손을 내미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도 잘 지원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행정에서 2년 동안 이런 걸 해보니까 이 마을공동체의 재난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진건읍에서 하실 때는 어떤 부분이 좀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해 활동을 할 때 그 행정에서 직접 나오셔서 그 정보를 전달해 주실 때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진짜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런 자리가 이제 자주 너무 자주는 뭐 어려우시겠지만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행정이 좀 더 가까워질 수도 있어서 주민들도 문제 해결을 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보의 전달, 소통,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역할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있죠. 어때요? 여기 우리 하민선 대표님은 마을 내에서 정말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시는데 행정이 아쉬운 게 많죠? 적나요? 아니면 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 두 군데 다 한번 꺼내볼까요? 근데 늘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서로 관계에서 늘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차피 또 주민주도의 활동이고 사람에 의존해서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꾸준히 만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협력 구조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행정에서 그 중간을 잘 이어주는 촉진자이자 지원자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가 이제 어떤 수평적인 관계를 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지나치게 상하 조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뭐 끌려가듯이 얽매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 참여는 대부분 무급으로 조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발적인 참여가 이제 무급으로 진행하다 보니 지속 가능하려면 이게 조금 어떤 활동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립위기라는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이해 접근법이 필요한 교육도 좀 필요하고 뭐 인식교육이라든가 대화법이라든가 우리가 경청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결국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그런 게 조금 지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잠시 뒤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함 대표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뭐 자발성, 자율성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마을 활동이라는 것이 무급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한 어려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이 소수의 활동가들에게 집중되는 이런 부하도 좀 있는 거죠. 그런 거고 국정과제에 이 재난 대응에 있어서 마을 공동체의 역할 강화 요 얘기할 때 가장 논쟁이 됐던 지점이 뭐였냐면 이게 꺼내기 좀 그렇긴 한데 부처에서 한 얘기예요. 마을 공동체까지 재난 대응에 나선다 그러면 자율방재단은 활동비가 나온답니다. 활동할 때마다. 근데 마을 공동체까지 결합해버리면은 전국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거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꺼냈던 얘기는 뭐였냐면 일단 국정과제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일단 지금까지도 마을 공동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돈을 바라고 하지 않았다. 우리 마을에 공익적인 가치를 활성화시키고 마을의 활성화라든가 마을 주민들이 함께 행복한 공동체 만드는 거에 집중했던 거였지. 그런 활동을 해왔고 돈 때문에 하신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함께 넣어서 마을 위기 대응에 나서도록 해야 된다. 얘기했는데요. 어쨌거나 요거는 좀 앞으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을 활동에 대한 참여 소득의 개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요거는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해봤던 거고 앞으로도 숙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지점 같고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최용선 팀장님 네 아마 참 어려운 자리죠. 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 꺼내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편하게 시간 드릴 테니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토론 자료를 제출한 게 있는데 띄울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편한 이유는 센터의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여하거나 내용이 있는 있을 텐데요. 저희 민방위 훈련이나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가 뭐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먼 서비스입니까? 멀리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이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나마 자연재난에 대응하려고 이제 만들어진 주민 조직인데 참 멀리 있습니다. 다른 화면을 잠깐 볼까요?
제가 조금 비교해봤습니다. 마을 위기 대응 사업이랑 특히나 일본의 자주방대 조직이랑 저희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차별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자료를 좀 고민을 했다는 걸 이제 정리를 해본 건데요. 결국은 자율방대단 같은 아까 예를 들으셨던 것 같은 거는 법적으로는 자연재해에 규정되어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회재난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자율방대단은 자연재난만 국한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자율방대단 같은 법적으로는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다른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게끔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으로는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민들이 주도한다고. 근데 다 의심해요. 주민 주도하는지. 대부분 다 시군구청장님들의 의지에 의해서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경우도 많고 잘해야 읍면동 단위에 있어요. 생활이란 뭡니다. 남양주 진거는 엄청 넓어요. 나의 생활권과 멀리에서 그런 훈련과 뭔가 교육 정보가 전달된다고 해서 사실 고립 위기도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고립 위기에 계신 분들이 10중 8구 재난 이동의 약자입니다. 어떻게 구해집니까? 읍 단위에서 막 2만 3만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일이라서 더 작은 공동체와 주민 조직에서 이런 위기 대응 사업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 주민들이 이런 공공 서비스를 다른 이웃들에게 같이 참여하자고 하고 제안할 수 있는 거는 교육훈련이 필요한데요. 자율방대단도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수단 같은 것들은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안 해봤던 얘기이기 때문에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했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을 반드시 마을지원센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이 이 일을 진행해도 되는 거죠. 다른 예산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는 이제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읍면동 단위로 계속 이제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생활권 단위로 생각한다면 행복마을관리소가 됐던 복지관이 됐던 자원봉사센터가 됐던 모두가 이 공공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거점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이 가능성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아쉬움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교육훈련 수당도 있지만 제가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주민들께서 자기 동네에 검진을 하신 거예요. 문진을 했어.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어떤 위기 과정이 있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공의 재난 계획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건강검진도 막 추적하잖아요. 2년마다. 그런 것처럼 주민들께서 하신 여러 가지 기록과 데이터 참여한 내용들이 재난대응 계획, 그 지역의 재난대응 계획이 반영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쓸모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모든 게 이제 주민들이 능사가 아닐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야 될 상황인지 초기 대응해야 될 상황인지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누구부터 구해야 되는지. 저 일본의 자주방대단의 가장 큰 역할은 그거랍니다. 여러 가지 전문적인 역할 분담 그리고 초기 판단과 대피 훈련 모든 것들을 주민들이 할 수는 없지만 그 판단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요. 저는 욕심 같아서는 건강검진처럼 짝수는 어느 마을, 홀수는 어느 마을 이렇게 매번 반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공동체 활동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반드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의용 소방서에서도 할 수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런 것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네. 혹시 일본은 초기 대응에 있어서 초기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자주적인 방제 조직에서 하는데요. 물론 우리랑 차이가 있는 거는 여기는 이제 아까 한신 대지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초기에는 쭉 그냥 자율방제 조직이 있다가 이제는 방제사라는 역할은 주민 안에서의 자격증 제도가 있답니다. 이 방제사들이 동네에 있으면서 같이 판단을 하게끔 도와준다고 합니다. 2번. 네. 그렇군요. 1번. 이게 사실 각 나라마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적용해야 될지 요거를 찾아내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찌됐든 이제 마을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마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닥치는
각종 위기, 재난, 일반적인 자연재난은 보이니까 쉬운데 이게 사회재난이라고 할 수 있죠. 혹은 이게 숨겨져 있는 이런 위험 요인들을 찾아서 대응하는 거는 참 쉽지 않죠. 그나마 마을을 잘 알고 있는 마을 공동체가 훨씬 더 현장에 더 접근해 있으니까 이 역할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인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얘기는 한번 꼭 나눠보고 싶다. 마을 공동체가 재난 대응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짚어봐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그 사이에 혹시 어때요? 이 활동을 쭉 해오면서 마을에서 해오면서 아까 막 여러 가지를 짚어봤는데요. 그 상관없이 나는 꼭 이 얘기는 해주고 싶었다.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느 분이 제일 먼저 할까요? 김호 실장님,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상적인 장면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앞서서 이제 그 참여소득 관련한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진건읍에서 이제 이 활동을 쭉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간에 이제 마을분들이 현장을 다녀오시고 저희가 매주 이제 활동 상황 공유 받으면서 저희가 이제 도움드릴 부분, 함께 논의할 부분 이런 협의를 하면서 계획을 세워가는 와중이었는데 날씨가 매우 더웠거든요. 이제 다들 지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매주 오실 때마다 이제 어떤 날은 이제 수박을 한 통 갖고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뭐 떡을 갖고 오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남양주 끝나고 또 의정부로 갔을 때는 또 의정부를 먼저 갔거든요. 오전에 의정부를 먼저 이제 갔을 때는 우리 함 대표님도 계시지만 빵을 가지고 오시거나 혹은 아니면 커피를 갖고 오시거나 이제 하십니다. 근데 이 과정이 이제 사실 참여소득 관점에서 봤을 때 이분들에게는 사실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이 재미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된다는 어떤 생각 그게 이제 이분들의 어떤 동력이기도 하고 즐거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활동을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간식도 사오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봤거든요. 그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또 의정부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캠페인을 진행을 할 때 캠페인 현장에서 쓸 다양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 물품들 역시 이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지역에서 마을 활동을 하시면서 구비해 두셨던 어떤 물품들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해 주셨고요. 또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에 있는 업체, 평소에 알고 있는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이제 뭐 기본소득, 참여소득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민정회복 소비 쿠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위기 대응 사업, 공공적인 성격을 띤 행정이 이제 하지 못한 어떤 지점까지 주민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하시는 이런 공공의 활동들을 하실 때 이 사업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동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은 이분들에게 응원을 해주시는 어떤 마중물이 되기도 하지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좋은 설명 감사해요. 사실 이 포인트예요. 이게 그 국정과제 논의할 때 이거를 집어넣을 때 행정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오히려 돈을 내놓고 즐겁게 뭘 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에서 봤을 때 저게 가능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걸 설명하는데 아마 제가 정말 한두 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분들은 그렇게 활동한다고요? 돈 안 주면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우리 마을 공동체의 힘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이제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혹시 특별한 질문 사항은 없죠? 저희가 유튜브에 뭐 질문지 뭐 혹시 올라왔으면 제가 체크하려고 했는데 확인을 못했고요. 이 활동을 쭉 해오면서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은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은 기탄 없이 이럴 때 한번 꺼내보죠.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예, 신석희 위원님.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화재하고 올해 수유하면서 이제 특히 수유 활동하면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저희 활동은 되게 재밌고 너무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바라보는 시각에서 다른 눈에 그 개인적인 감정적인 그 문제로 저희한테 계속 태클을 거시는 분이 계셔갖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짜로 실제로 이 활동을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진짜 말까지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하는데 진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제 2년차 하면서도 너무 굉장히 어렵구나.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속된 말로 진짜 맞짱을 한번 떠가야 되나 저 사람하고 진짜 그런 심정으로 저희가 이 활동을 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좀 약간 부족하고 부실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희를 지지해 주신 분들이 계셔갖고 저희가 끝까지 이걸 진행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건경도 공동체 재건센터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절제된 말씀 속에서 참 힘드셨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고요. 정말 잘해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마을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일 지금까지 힘들었던 활동이 제가 뭐 정부에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활동도 다 있잖아요 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 아파트 동대표 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똑같은 정말 선의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활동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거를 모아내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을 활동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요 마을 활동가들을 가장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활동하는 거는 사실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마을 활동 속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나가는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시민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의정부에서도 활동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마을 활동가를 어떤 위원장님이 애국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국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립 고독사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 관점을 나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을위기 대응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다양한 위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도 함께 주민들과 나눠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주민 참여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힘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실감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는 결국 마을 주민이다라고 저희가 다시 한번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단기간의 사업이 아니라 이게 지금 민간이 유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사업을 하면서 이제 자원 부족이나 뭐 정보 전달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문제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다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새겨듣고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행복마을 관리소에서도 여러 가지 아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네, 하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공동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직접 대면을 하는 것보다 요즘 사람들은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제 AI와 더 가깝게 또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이 고립 위기라는 사회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한 또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립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공동체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응이라는 것은 이게 제 사전 찾아보니까 이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행동을 취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관계에 의해 서로 짝이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위기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대응할 때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고 또 따뜻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 저기 그 이제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 주민들께서는 오히려 저희도 관리자처럼 행정처럼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행정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뭐 예를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아는 예를 들어야 될 텐데 과거에 이제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 났을 때나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했을 때 보면 정부가 차단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 회복에 같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아까 누구를 구한 것이 기적이라고 표현했던 이제 아까 사례처럼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그렇게 빨리 회복시킨 거는 보험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기적이네? 수억 달러에 아니면 군사단 병력을 엄청 투입해 이 일이 해결될 것 같은 것들 시민 참여로 해결한 거예요. 그런 걸 믿고 가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네, 우선순위가 떨어지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저는 매우 못마땅한 상황이어서 못마땅하게 이해되고요. 또한 코로나 극복하면서 다들 정보를 공유하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판단하셨잖아요. 정보를 차단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학자들께서는 뉴노멀 새로운 이제 기후 변화 시대에 어떤 위기에 대한 경고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대책이 없어요. 극한 기후는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고 오늘도 뭐 마을중앙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강조됐는데 아직 별을 못 빼고 있어요. 늘 벼베기가 끝났을 점에 새로운 기후가 왔죠. 그런데 그 판단을 누가 하냐고 각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일본에서 특히 강조했던 게 그거랍니다. 재난이 했더니 지진이 났더니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어찌 해야 될 걸 몰랐대요. 그래서 그나마 가능한 곳은 회전교차로를 바꾸기 시작했죠. 서로 양보하면 빨리빨리 지나가라고. 여러 가지 교통 문제도 있었지만 그 지진의 위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가 있었던 겁니다. 회전교차로 바꾸는 거는. 지금 정책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뭐 데이터니 AI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 하더라도 주민 스스로 어떻게 판단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예방인지, 대피인지, 대응인지 좀 고민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데이터도 전공하고 정책 방향이나 구조 설계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김현수 실장님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 2년 동안 이제 현장에서 주민분들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을 해보면서 일단 앞서서 쭉 주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만 그 위기 대응에 있어서 마을의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의 가능성도 일부는 좀 확인했다. 저희가 이제 아쉬운 점들이 많긴 하지만요.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했다. 이를테면 남양주에서는 교육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담당 팀 주무관님께서 직접 오셔서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신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의정부 역시도 관련 팀에서 문고리 홍보지를 만들 때 행정의 번호를 우리에게 접수가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번호를 제공하겠다는 동의를 해주시기도 있었습니다. 일선에서는 사실 그런 점들을 공감을 하고 행정에서도 좀 움직이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자리에 이제 과제가 국정과제에 담긴 마을 공동체 재난 대응 뭐 이런 부분인데요. 국정과제에 사실 이제 이 위기 대응 그리고 마을 주도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담고자 하는 어떤 좀 본격적인 어떤 전환의 어떤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를 적극 정부에서도 그리고 도에서도 그리고 각 시권에서 좀 주시하시고 마을 위기 대응에 있어서 모세혈관이 될 수 있는 우리 주민 공동체에 좀 더 좀 지원과 격려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논의했던 거는 국정과제에 담긴 마을공동체 재난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행안부도 고민 많을 겁니다. 국정과제 내용에 들어갔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건데 오늘 이 경기도에서 시군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살펴보고 저런 모델을 전국에 확산시키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그 아이디어를 얻고 정책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을 좀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재난 대응에 있어서 예방이라는 측면 중요하겠죠. 그리고 대응이라는 측면, 그리고 회복이라는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마을에서는 참여 주체의 발굴이라든가 그리고 역량 강화, 그리고 공동체가 주도해서 이 대응을 예방을 실행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 행안부, 중앙정부가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가 지원을 해줬을 때 훨씬 더 강한 재난에 강한 마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네 분의 마을 활동가 분들 정말 천사들이시기도 하고 이 재난에서 대응하는 어벤져스 역할을 해오셨던 분들이에요.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 역할 아마 많은 분들이 잊지 않을 거고요. 이런 모델이 전국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기 마을 주간에서 이루어지는 이 포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